자식들을 시험해봐야지.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노숙자 된 척했더니 자식들의 비참한 행동에 아버지는 복수를 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 김철수 영감의 낡은 철수철 공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녹슨 철문은 닫힐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김 영감은 평생을 용접 불빛과 쇳가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검댕이 묻은 거친 손으로 일남 이녀, 세 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냈죠. 10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공장 한편에 딸린 작은 쪽방에서 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그 고된 일 좀 그만하시고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명절마다 찾아온 자식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김 영감은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무엇보다 아내와 평생을 보낸 이 공장의 쇠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낡은 기계에 기름을 치고 주문받은 부품을 깎아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25살에 이 자리에 공장을 차렸을 때는 몸뚱이 하나와 빚내서 산 중고 선반 기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것도 그 무렵이었죠. 철수 씨,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신혼 초 아내는 가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 손으로 꼭 당신 편하게 해줄게. 젊은 김철수는 검댕 묻은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쇠를 깎고 용접하고 연마했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다치기도 했고 용접 불꽃에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새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 민준이, 둘째 딸 지연이, 막내딸 민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온 가족이 공장 옆 좁은 쪽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 5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잤죠. 여름에는 더워서 땀범벅이 되었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불을 온 식구가 함께 덮어야 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다른 애들처럼 아파트에서 안 살아요? 어린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아파트 사줄게. 김 영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철공소 일은 힘들었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큰 공장들이 값싼 부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작은 철공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죠. 그래도 김 영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까다로운 주문도 받았고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 기다렸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픈 아이를 돌보고 방학 되면 도시락을 싸서 공장으로 데려와 공부를 시켰죠. 여보, 우리 민준이 이번 시험에서 1등 했대요.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말하면 김 영감도 기뻐하며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저 의대 가고 싶어요. 둘째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의대는
돈이 많이 들어서. 김영감이 난색을 표했지만 아내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꿈인데 꼭 이루게 해줍시다. 알았어.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김영감은 더 많은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명절에도 공장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일은 안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할 거야. 민준이는 아버지의 검댕 묻은 작업복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저런 좁은 집에서 안 살 거야. 큰 아파트에서 살 거야.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민지만은 달랐습니다. 아빠, 저도 공장 일 도와드릴게요. 어린 민지가 작은 망치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민지야, 넌 공부나 해. 이런 일은 아빠가 할게. 하지만 민지는 공장 한켠에 앉아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첫째 민준이는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김영감은 이를 악물고 벌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땀 냄새 나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대학생이 된 민준이가 명절에 집에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김영감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연이는 의대에 진학했고 유학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제 친구들은 다 유학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어떡해요? 지연아, 유학은 돈이 너무 많이. 싫어요. 저도 가야 해요. 결국 김영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장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으로 딸의 유학 비용을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내 민지에게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민지도 공부를 곧잘 했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상고만 나와도 괜찮아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오빠랑 언니만 자리 잡으면 아버지가 내 대학 꼭 보내줄게. 괜찮아요, 아빠. 저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막내 민지는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8살 소녀가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죠.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여의도의 큰 증권사에 입사해 최연소 임원이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의대를 졸업한 뒤 명문의대 출신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 도곡동 타워 팰리스로 시집을 갔습니다. 민지는 공장을 다니다가 결혼해서 경기도 부천으로 나갔고 작은 네일샵을 차려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김영감과 아내 둘만 남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소? 김영감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지. 나는 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노후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여보. 김영감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온 아이들은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지만 김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여기서 지낼란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아냐, 여기가 편해. 너희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김영감은 공장 옆쪽 방에 남았습니다. 아내와 평생을 보낸 그 좁은 방에서 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이면 아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철제 침대 옆에는 젊은 시절 결혼식 때 찍은 아내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약속 지켰소? 당신 편하게 못 해줬소? 김영감은 밤마다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고된 일 그만하고 자기네 집에 들어오라고 말했지만 김영감은 언제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무엇보다 아내와 평생을 보낸 이 공장이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코를 찌르는 쇠냄새, 기계 기름 냄새가 아내의 채취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기계들을 만지는 것이 아내의 손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감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계에 기름을 치고 주문받은 부품을 깎아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기술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철수 영감, 이 부품 좀 만들어 주시오. 다른 데는 다 거절하던데. 가끔 옛날 단골들이 찾아와 어려운 주문을 넣으면 김영감은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으로도 정밀한 부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유난히 찬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낙엽이 골목을 뒹굴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습니다. 김영감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 셔터를 올리러 나갔습니다. 녹슨 셔터를 잡고 힘을 주는데 문득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등기우편 봉투였습니다. 낯선 법무법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영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법무법인에서 올 편지가 뭐가 있단 말인가. 혹시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레동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 수용 보상금 확정 통지서. 김영감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물레동 일대가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김영감이 평생 깔고 앉아있던 이 낡은 철공소 부지가 그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상금 산정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영업 손실 보상, 이주 비용, 그리고 마지막 줄에 굵은 글씨로 적힌 숫자. 총 보상금 100억 원. 100억 원. 김영감은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평생 쇠 부품을 깎아 푼돈을 벌어온 김영감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300만 원. 벌기도 힘든 철공소였는데 100억이면 몇백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혹시 사기는 아닐까 싶어 봉투 겉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식 법무법인이 맞았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과 서명도 진짜였고 하단에는 연락처와 담당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공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장 앞마당에 놓인 낡은 드럼통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김영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100억이라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이 좁은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 땅이 100억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좁은 곳에서 고생만 했는데, 여보, 이 땅이 이렇게 비싼 땅이었구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김영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세 남매의 빛바랜 졸업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대학 졸업사진, 검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지연이의 의대 졸업사진, 흰 가운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딸의 모습, 민지의 상고 졸업사진,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하지 않은 교복을 입고 그래도 환하게 웃고 있는 막내딸의 모습. 김영감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쇠를 깎고 용접하고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김영감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셋으로 나누면 한 명당 30억이 넘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감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쓸쓸하고 허전한 감정이었습니다. 명절 때 아이들이 찾아오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쁘다며 서둘러 가는 뒷모습, 30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는 모습들, 형식적으로 건네는 아버지, 몸 건강하세요라는 인사.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김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통지서를 꼭 쥐고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쪽방으로 가서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온 가족이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찍은 사진, 소풍 가서 찍은 사진, 돌잔치 때 찍은 사진들. 김영감은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어린 민지가 아버지 목에 매달리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저 나중에 크면 아버지한테 큰 집 사드릴게요. 어린 민준이가 다짐하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날 저녁 김영감은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평소처럼 공장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100억이라는 숫자와 새 아이들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영감은 공장 셔터를 내리고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김영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그의 낡은 쪽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영감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평생 쇳가루 마시며 고생만 하다 간 아내와 내가 아이들을 위해 남긴 마지막 몫이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김영감의 머릿속은 자식들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아들 민준, 25살 때 태어난 첫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아내가 기쁨에 겨워 울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 잘 키울게. 좋은 공부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줄게. 갓난아기였던 민준이를 안고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민준이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유치원비를 벌기 위해, 학원비를 벌기 위해,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피를 흘리면서도 일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땀 냄새 나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대학생이 된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멋진 직장인이 되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명문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여의도의 번듯한 증권사 최연소 임원이 되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빼입고 외제차를 몰며 출근하는 모습을 명절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 아들이 집에 오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있다가 나중에는 몇 시간, 최근에는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천천히 뵐게요. 언제나 그런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영감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둘째 딸 지연, 민준이가 5살 때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뻤던 딸이었죠. 아빠, 나 예뻐? 어린 지연이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김영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의 예쁜 옷을 부러워했고 백화점을 지나갈 때면 진열된 인형을 탐냈습니다. 아빠, 저것 좀 사주세요. 지연아, 다음에 사줄게. 아빠가 돈 좀 모으면 언제나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 딸이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김영감은 당황했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일반 대학의 몇 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꿈인데 꼭 이루게 해줍시다. 결국 김영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장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으로 딸의 의대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졸업 후 유학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제 친구들은 다 유학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어떡해요? 지연아, 유학은 돈이 너무 많이. 싫어요. 저도 가야 해요. 결국 또 돈을 빌렸습니다. 빚은 점점 불어났지만 딸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연이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명문 의대 출신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화려한 예식장과 호화로운 피로연을 준비했지만 김영감이 준비한 혼수는 초라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지금 지연이는 강남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살면서 사모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한 번 들렀다가 이것저것 핀잔만 주고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 담배 냄새 좀 그만 풍기세요. 제 옷에 다 배잖아요. 그런 말들이 김영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영감은 다시 침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민지. 지연이가 6살 때 태어난 막내였습니다. 처음부터 오빠와 언니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야 했던 딸이었죠. 민지야, 미안하다. 오빠 학원비 내야 해서. 민지야, 언니 교복 사야 해서. 언제나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한 번도 삐친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이거면 돼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지도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집안 형편상 불가능했습니다. 아빠, 저는 상고만 나와도 괜찮아요.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수 있잖아요. 16살 소녀가 그렇게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오빠랑 언니만 자리 잡으면 아버지가 내 대학 꼭 보내줄게. 괜찮아요, 아빠. 저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민지는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8살 소녀가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죠. 김영감은 그때 공장 앞을 지나가다가 민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막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날 밤 김영감은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민지는 몇 년 후 결혼해서 경기도 부천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네일샵을 차려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명절 때 민지가 찾아오면 언제나 김영감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아빠, 손 좀 봐요. 상처 났네. 제가 연고 발라드릴게요. 오빠와 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지도 않았지만 민지는 언제나 아버지의 손을 살폈습니다. 김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첫째와 둘째만 생각했어. 막내는 언제나 뒷전이었지. 김영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 돈을 나누기 전에 나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내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다. 밤은 깊어갔지만 김영감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하자. 그리고 도움을 청하자. 그때 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야. 김영감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소? 자식들을 시험한다는 게 괜찮은 건가? 하지만 김영감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100억이라는 큰 돈을 주기 전에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해.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김영감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천천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오늘이다. 김영감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낡고 검댕과 기름때가 짙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입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낡고 초라한 옷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은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영감은 100억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확인할 시간이다. 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김영감은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김영감은 지하철을 타고 첫째 민준의 회사가 있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김영감의 낡은 작업복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 슬쩍 자리를 비켜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은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여의도역에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김영감이 평생을 보낸 물레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빌딩에서 수많은 직장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직원들, 고급 시계를 찬 남자 직원들, 모두들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김영감은 민준의 회사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로비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쭈뼛거리며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김영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아, 여기 박민준 상무. 제 아들인데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영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경비원은 확인 후에야 방문증을 내줬습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화려함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나다.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수화기 넘어 민준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해서.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영감은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김영감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고급 양복을 빼입은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네이비 색상의 맞춤 양복, 반짝이는 구두, 명품 넥타이. 아들은 완벽한 엘리트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침 몇 명의 동료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 상무님 아버님이세요? 한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네. 급한 일이 있으셔서.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김영감의 검댕 묻은 작업복과 몸에서 나는 쇠냄새를 맡은 동료들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아버지를 급히 로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미리 연락을 안 하고 오세요? 제가 당황하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일이라. 민주는 빌딩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빌딩 지하 구석에 있는 값싼 백반집이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형광등이 깜빡이는 직원 식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드시죠. 민주는 구석 자리에 아버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풀며 시계를 봤습니다.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저 오후에 중요한 투자 설명에 있어서 바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김영감은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실은 내가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민준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줄 수 없겠느냐? 보증금 5천만 원만이라도.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민준아, 애들 둘 다 미국 보딩스쿨 보내려는데 1년에 2억입니다. 2억이요. 게다가 아파트 대출금도 매달 나가고 제 차 할부금도 있고. 민주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여기서 상무예요. 상무. 갑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모십니까?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승진 심사 기간이에요. 이번에 전무달 수 있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게 알려지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그런 걸 다 봅니다. 김영감은 아들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걸로 일단 급한 불 끄시고 제가 구청 복지과에 한번 알아볼게요. 복지과? 요즘 노인분들 지낼 만한 요양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그 편이 아버지도 편하실 겁니다.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김영감은 차갑게 식은 밥과 아들이 내민 20만 원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 정말 가봐야 해서요. 일시에 회의가 있어요. 천천히 드시고 나가세요. 민준아,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택시 타고 편하게 가세요. 민주는 5만 원권 한 장을 더 테이블에 놓고는 서둘러 식당을 나갔습니다. 김영감은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문한 백반이 나왔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25만 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쏟아부어 키운 첫째 아들이 자신에게 준 것은 25만 원과 요양원 추천이 전부였습니다. 김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김영감은 그 돈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아직 확인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는 우리 딸 지연이는 다를 거야. 김영감은 식당을 나와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구 도곡동으로 가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냉대를 받고 돌아선 김영감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여의도역에서 2호선을 타고 교대역으로 그리고 다시 3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아니다. 민준이는 회사 생활이 힘드니 그럴 수 있다. 우리 딸 지연이는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도곡역에 내렸습니다. 도곡역에서 나오자 눈앞에 거대한 타워 팰리스가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세 개의 타워. 강남의 상징과도 같은 그 아파트에 둘째 딸 지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분수대,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선 주차장. 모든 것이 김영감이 살아온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정문에 다가서자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김영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아, 여기 사는 제 딸을 만나러. 돈과 호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감은 메모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Y동 3502호입니다. 경비원은 김영감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검댕이 묻은 신발, 초라한 모습. 잠시만요. 확인 전화 드려야 합니다. 경비원은 경비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와서 말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십시오. 경비원의 말투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숙이며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Y동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니 건물이 너무 높아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글쎄요. 공사 관계자인가? 김영감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3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께 탄 사람들은 코를 막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35층에 내려 3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실크 홈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말려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습니다. 어머 아버지, 웬일이세요? 지연의 첫 마디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이 꼴은 또 뭐고요? 제가 아까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지연은 아버지의 허름한 행색에 대놓고 질색하며 현관에서부터 핀잔을 줬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일이라. 아이들 과외 선생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일단 저쪽 화장실에서 씻기부터 하세요. 온 집안에 냄새 배겠네. 지연은 아버지를 현관에서도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영감은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대형 TV,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씻으세요.
지연의 재촉에 김영감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도 김영감의 쪽방만큼이나 넓었습니다. 대리석 욕조, 금빛 수도꼭지, 비싼 향수 냄새. 김영감은 물로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지연이 비싼 수입 포도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설마 돈 문제예요? 김영감은 민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서 5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겠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더러 어쩌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지자 안방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 나왔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 방으로 들어가. 공부해. 지연은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서방이 알면 저 쫓겨나요. 안 그래도 요즘 병원 운영 힘들다고 매일 짜증인데. 제가 친정에서 돈 빌려온 거 알면 난리 나요. 그녀는 화려한 다이아 반지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두바이 골프 여행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 쓸 돈도 모자라요. 호텔 예약금도 내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고. 지연아, 아버지가 지금 오빠는 여의도 증권사 임원이라면서요? 왜 오빠한테는 말 안 하고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오빠가 돈 훨씬 많이 벌잖아요. 저는 전업주부라고요. 정말 답답하게. 지연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와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5만 원권 몇 장을 세더니 김영감의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었습니다. 30만 원이에요.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드시고 제발 부탁인데 다신 이런 일로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아셨죠? 김영감은 딸이 쥐어준 돈의 차가운 감촉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오셨다. 지연이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가더니 젊은 여자 과외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애들 준비 다 됐어요. 지연은 아버지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보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가세요. 김영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진짜 가보세요. 선생님 앞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지연은 아버지를 현관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에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미리 전화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곤란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김영감은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올 때 경비원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숙이고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와 주머니 속 돈을 만져봤습니다. 민준이가 준 25만 원과 지연이가 준 30만 원. 합쳐서 55만 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주머니 속 55만 원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쳤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 연달아 거절당한 김영감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곡역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55만 원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준 25만 원, 둘째 딸이 준 30만 원. 평생을 쏟아부어 키운 자식들이 준 것이 이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김영감은 자책하며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도림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1호선 신도림역. 환승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김영감은 환승 의자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문득 막내딸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민지. 하지만 민지한테는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 고생하는 애한테. 민지는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작아서 손님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애한테 가면 안 돼. 부담만 줄 뿐이야.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은 경기도 부천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김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민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저도 공장 일 도와드릴게요. 작은 망치를 들고 따라 나서던 어린 민지. 아빠, 손 다쳤어? 제가 약 발라드릴게요. 아버지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울먹이던 민지. 아빠, 저는 상고만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돈 벌어서 오빠 언니 대학 보낼게요. 씩씩하게 말하던 16살 민지.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오빠와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늘 뒷전이었습니다. 김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천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민지의 네일샵은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상가 2층,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지 네일. 손글씨로 쓴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 낡은 벽. 2층에 올라서니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가게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의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돋보기를 쓰고 조심스럽게 손톱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손님을 대하는 표정은 환했습니다. 김영감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애가 평생 저렇게 살았구나. 손님이 나가고 민지가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도구를 소독하고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김영감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빠, 웬일이야, 이 시간에 여긴?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민지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평소보다 더 심한 검댕이 묻은 옷차림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민지가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얼음장이야?
밖에 오래 계셨어? 민지는 황급히 가게 안쪽으로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오늘은 영업 마감했어요. 문 앞에 서 있던 손님에게 말하고는 서둘러 셔터를 내렸습니다. 앉으세요, 아빠. 민지는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꿀물 드세요. 몸 좀 녹이고. 민지가 건네는 따뜻한 꿀물 한 잔. 그 온기가 손을 통해 몸으로 퍼졌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따뜻한 꿀물과 딸의 걱정 어린 눈길에 김영감은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겨우 입을 열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넘어가서 길에 나앉게 됐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민준이한테 갔는데 20만 원 주고 요양원 알아보래. 뭐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한테도 갔는데 30만 원 주고 다신 오지 말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보증금 5천만 원이 필요해서. 김영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김영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민지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괜히 와서 이 고생하는 딸 마음만 아프게 했구나. 김영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너무 늦었다. 그냥 가마. 그 순간 민지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가게 안쪽의 작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영감은 밖에서 서랍 여는 소리,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영감은 그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가게 확장 적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5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때로는 40만 원, 때로는 60만 원. 손님이 적은 달은 적게, 많은 달은 조금 더 넣었나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200만 원. 이거 지금 이 가게가 너무 좁아서 옆 가게 터서 좀 더 크게 옮기려고 5년 동안 모은 돈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모았어. 명절에도 가게 문 열고 아플 때도 참고 일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록 5천만 원은 안 되지만 일단 이거라도. 김영감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 첫 입금 내역 50만 원.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생신 선물 못 드려서 미안해요. 2년 전 추석 60만 원. 올 추석에는 아빠한테 용돈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겨울 40만 원. 난방비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김영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의 모든 페이지마다 민지의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깨면 돼, 아빠. 내일 은행 가면 바로 찾을 수 있어. 민지가 통장을 아버지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방 한 칸 비어 있어. 민지야, 내 사위가 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길바닥에서 자게 할 수는 없잖아. 민지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응, 아빠 가자. 내가 오늘 밤 맛있는 거 해줄게. 아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김영감은 막내딸이 내민 3,200만 원짜리 통장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톱에 박힌 매니큐어 톡, 밤 11시까지 하는 노동, 주말도 없이 일한 5년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통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돈은 민지의 피와 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더 넓은 가게로 옮겨서 손님을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 망설임 없이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내 딸 민지야.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쇠를 다루며 굳어진 손으로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평생을 살며 흘린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아버지가 우는 이유를 몰라 당황하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응? 김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아빠?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다. 아빠는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김영감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대학 보낼 때도, 언니 유학 보낼 때도 너는 늘 뒷전이었지. 내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아빠는 돈이 없어서. 아빠, 그건 미안하다,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김영감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도 아버지와 함께 울었습니다. 오빠랑 언니는 뭐래?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나한테 20만 원을 주며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했어. 지연이는 30만 원을 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 김영감은 눈물을 닦고 품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김영감은 가방에서 두툼한 법무법인 등기우편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나 길에 나앉는 거 아니다. 민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영감은 100억 원짜리 보상금 통지서를 천천히 민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민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물레동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 수용 보상금 확정 통지서. 민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상금 산정 내역,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영업 손실 보상, 그리고 마지막 줄. 총 보상금 100억 원. 민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0억이요? 민지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00억이다. 민지는 다시 통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0이 9개. 100억.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봤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그래, 진짜다. 며칠 전에 법무법인에서 등기우편으로 왔어. 김영감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5년 동안 모은 3,2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지. 그런데 아빠한테는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민 이 통장 하나가 100억보다 1000억보다 더 크다. 내 딸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가 오늘. 민지는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오빠랑 언니를 시험하신 거예요?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는 확인하고 싶었어. 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김영감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는 나한테 20만 원을 주며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했어. 회사 체면이 깎일까봐 나를 어떻게 모시느냐고 했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30만 원을 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시댁 눈치가 보인다고 두바이 골프 여행 가야 한다고 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감은 민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전부를, 내 꿈을 내놓았어. 김영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11시까지 일하며 모은 돈, 더 넓은 가게로 옮기려던 꿈, 그 모든 걸 아무 망설임 없이 내놓았지. 아빠는 제 아버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민지야. 당연한 게 아니야. 김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피를 나눴다고 해서,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당연한 건 아니야. 김영감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진짜 나를 생각해줬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해줬지. 민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오빠 대학 갈 때도, 언니 유학 갈 때도 저는 이해했어요. 미안하다, 민지야.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웃으면 저도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김영감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일 오빠랑 언니를 공장으로 부를 거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리고 민지야. 네. 이 돈은, 이 100억은 내 것이다. 민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빠, 그게 무슨. 아빠가 결정했어. 이 돈은 나를 진짜 생각해준 유일한 자식, 내게 주는 거야. 아빠, 그래도 오빠랑 언니가 내일 다 얘기할 거다. 오빠랑 언니한테도 세상한테도. 김영감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감은 민진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민지가 마련해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민지한테 다 주는 게. 김영감은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알잖소. 민지가 우리를 얼마나 닮았는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챙기는 그 마음. 우리 딸 민지 말이요. 김영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감은 민지와 함께 물레동 철공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세 남매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공장으로 나와라. 김영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반차를 냈고 지연은 마지못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오후 2시 첫째 민준과 둘째 지연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또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중요한 약속 취소했어요. 친구들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아세요? 지연도 불평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안으로 들어와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막내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지는 왜 여기 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영감은 공장 사무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세 남매를 둘러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제 너희들을 찾아갔었다. 민준과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길에 나앉게 됐으니 5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했지. 김영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너는 여의도 임원 체면이 깎일까봐 나에게 요양원을 알아보라며 20만 원을 줬고 민준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연이 너는 도곡동 사모님 골프 여행 경비에 밀려 나에게 30만 원을 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지연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내 민지에게 갔어. 민준과 지연이 고개를 들어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5년 동안 밤 11시까지 일하며 모은 3,200만 원 전부를 내놓았어. 자기 가게 확장하려던 꿈을 포기하고 아무 망설임 없이 공장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감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철공소 부지 보상금 100억 원 통지서다. 100억이요. 민준과 지연이 동시에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제 그건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민준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저도 시댁 눈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지연도 급히 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통지서를 보려고 테이블로 달려들었습니다. 김영감은 그들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민준아, 지연아, 앉아라. 김영감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김영감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민준이 너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지연이 너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았지.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성공하는 것이 내 기쁨이었어. 너희가 잘 사는 것이 내 자랑이었지.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작 알고 싶었던 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였어. 아버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해 주는지 알고 싶었어. 김영감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지. 너희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자식이었고, 김영감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 민지는 자신의 전 재산과 미래를 내놓은 내 유일한 자식이었다는 것을. 민중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영감은 100억 원짜리 통지서를 천천히 민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내 전 재산을 털어 이 아비를 구하려 했던 내 막내딸 민지 것이다. 아버지, 말도 안 돼요. 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소송할 겁니다. 어떻게 민지한테만 다 주세요. 지연도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딸이잖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가 평생 얼마나 아버지를 모셨는데. 김영감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유산이 아니다. 김영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내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변호사한테 확인했다. 아버지, 너희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자식이었고 내 딸 민지는 3,200만 원짜리 딸이 아니었다. 자신의 전 재산과 미래를 내놓은 내 유일한 자식이었다. 김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아버지로 대한 유일한 자식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 제발.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준 20만 원, 30만 원어치 인연만 가지고 이제 그만 돌아가라. 김영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민준과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하지만 김영감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가거라. 나는 이제 내 딸 민지와 시간을 보낼 거다. 민준과 지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공장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지만 김영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장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텅 빈 철공소에는 김영감과 민지만 남았습니다. 김영감은 공장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했소? 김영감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막내딸한테 다 주는 게 맞지? 당신도 알잖소. 민지가 얼마나 우리 닮았는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꿈도 포기하는 그 마음. 우리 딸 민지 말이요. 김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아빠가 행복하면 돼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다, 민지야. 너는 이제 내 꿈을 펼쳐야 해. 김영감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평생 못 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내가 원하던 큰 가게도 차리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내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아빠,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민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김영감은 40년을 지킨 철공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기계들, 기름때 묻은 벽, 쇳가루가 쌓인 바닥. 이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피를 나눴다고, 함께 살았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가,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평생을 살아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민지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은 3,200만 원을 아낌없이 내어준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김철수 영감이 평생을 살아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집에 가자. 아빠가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낼게. 네, 아빠.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김영감은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안녕, 내 청춘이 묻혀있는 이곳아. 고마웠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돈으로 재거나 의무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김철수 영감은 75년을 살아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곁에 있었던 막내딸 민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